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병원 성형외과 장학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초고령 사회 1번 재택의료를 실험하다라는 책에 관해서입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지만 우연히 일본에서 이러한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을 접하였기 때문에 바로 제가 눈에 들어서 책을 보았고 또 내용이 상당히 저에게는 충격적이어서 이거를 우리나라 선생님들께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서 번역을 하게 되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바하라 케이치라는 의사이자 연구자입니다. 양력에 보면은 물론 의사인데도 연구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분자생물학을 전공을 했고 우리 항암제 이 개발하는데 할 때 이런 혼조 다스크 교수라는 또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도 연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의료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느낀 것이 있어서 사업가로 변신하면서 이 책에 있는 것처럼 원래 이 번역하는 이 책의 제목을 보시면 의료 난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료 난민을 구하기 위한 재택형 의료 병상이라는 것이 원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상당히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의료 난민을 구한다. 그럼 의료 난민이라는 게 도대체 일본에 그렇게 많은가? 하는 이제 의구심도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 재택 치료도 아니고 재택형 의료 병상이라는 게 이게 재택 치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병상을 뭐 개조하는 것인지 굉장히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책에 보면 여기에 이제 조금 밑에 이제 부연 설명이 간단히 있습니다. 재택 개호. 일본 사람들은 이제 요양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개호란 말을 쓰는데요. 집에 있으면서 개호죠.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개호해야 되는데 그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그 밑줄에 보면 사라져가는 병원의 침상. 그러니까 입원할 수 있는 베드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밑에 이제 파란 글씨로 이제 부연 설명을 병원 병상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공유한다는 새로운 발상으로 앞서 얘기한 의료 난민을 구해보겠다 하는 이제 발상을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처방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 제목처럼 재택형 의료 병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을 이 책 제목에서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다시 양력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사업가로 갑자기 변신해서 뭘 했냐면 이 재택형 의료 병상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창안을 했고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의료 재생을 하고 싶어서 일본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도가 많잖아요. 근데 현인데 이와테 현이라는 곳에 이제 이주를 하면서 그러면 이런 재택형 의료 병상을 어떻게 하면 구상할 수 있는가 여기저기 보다가 이제 공적 병상이라는 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지방이나 어떤 곳에 뭐 소위 말해서 병원을 만들었지만 그 병원을 잘 쓰지 못해서 사실 쓰지 않게 된 그러니까 폐허가 된 그런 병상이라든지 그다음 어떤 건물을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물론 이제 뭐 동일본 대지진 부흥 지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인 이 엠비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의료 병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이름이 이제 이신칸이라는 이제 일본 발음으로 하는 건데요. 이신칸이라는 이런 의료 병상을 만들어서 전개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2012년인데 이 책을 쓴 것이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나중에 소개도 드리겠지만 그때 불과 이러한 병상이 일본 전국에 한 2억 군데밖에 없었던 걸로 압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릴 것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상당히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2019년에는 자스닥에 성장할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바라라는 선생님이 이걸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게 단지 한시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고 제가 한 10년 정도 있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살고 계시는 많은 제일 동포들이 느끼는 건데 이게 이제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그래서 대부분은 일본에서 살게 되면 한국어를 잘 못 배우고 한국 교육을 못 받고 우리나라 문화 역사를 몰라서 거의 일본 사람처럼 지내게 됩니다. 사실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은 일본의 약간 동화 정책인데요. 약간 미국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일본에서 귀화를 하도록 한국 사람들한테 만들고 귀화를 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활동하기도, 직업을 얻기도, 심지어 어떤 렌트하기도,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한 그 차별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게 지금도 깔려 있고요. 저도 그때 초등학교 이제 당시에 이제 나의 이제 자아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이건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여기 다니고 있지? 그래서 또 학교에서도 뭐 왕따 아닌 왕따처럼 이제 약간 차별도 받고 이제 그런 서러움 등등을 있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그걸 바로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친척집에 한국 서울에 있는 우리 고모 할머님 댁으로 제가 유학을 가게 됐죠. 그 이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을 다 마쳤습니다만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됐을 때가 왔는데 사실 그 당시도 당연히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일본에 계셨고 저희가 삼형제인데 저희 형도 일본에서 이제 의사를 하고 있었고 등등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의사로서 수료는 그럼 어디서 할 것인가 약간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때 저희 서울대 여러 교수님들하고 제가 물론 이제 교류가 있었는데 많이 상담을 했죠. 일본에 가서 공부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할까요? 그러니 너는 일본에 연고가 있으니 그래도 의료 선진국인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그러면 일본의 그 뛰어난 의술을 배워서 잘 배워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베풀리라 하는 이제 꿈을 가지고 다시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게이오 대학이라는 사립대학 중에서 탑에 있는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연대나 고대 같은 대학이죠. 그 대학에서 제가 성형외과 전공의 수련을 받고 또 박사 학위도 취득하고 또 일본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도 취득하고 국내에 2002년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와서 저는 이제 대학에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개원과를 가지는 않고 아산병원 거쳐서 지금 취직하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에서 계속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서 거의 한 20년을 살았고 그 나머지 30년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일본의 실제 의료 시스템을 제가 체험했고 실제로 환자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지금 이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을 제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물론 주로 제가 이제 성형외과라는 전문 서적을 주로 물론 보고 번역도 하고 책도 저술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제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를 번역한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 책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본의 어떤 시행착오를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계기가 있어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더 제가 풀어서 써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별 생각 없이 이제 의사로서만 앞만 바라보고 했는데 점점 나이도 들고 나 자신도 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먼저 연로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고, 물론 저희 아버님도 수술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병치를 하시고 돌아가셨고, 지금 어머님 계시는데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8이 넘으시니까 인지장애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갑자기 그럼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들을 케어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제 자신이 직접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구청에도 가보고 보건소에도 가보고 또 인지장애를 진단해 주신 정신과 교수님한테도 막 상의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결정해야 되더라고요. 어떤 치료를, 어떤 케어를 우리 인지장애가 된 어머님께 해드려야 되는가. 과연 집에서 어머님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집에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 이슈들이 직접 이제 부닥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러면 어디로 보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가를 막 찾으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도 조금씩 제가 이해를 하게 되면서 더 이제 현장감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고민도 있었을 즈음에 또 이 책을 맞이해서 저한테는 더 와닿고요. 제가 여기 써드린 것처럼 이 저자가 이제 당연히 의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논리적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의학 서적하면 굉장히 그 딱딱한 경우가 많고 알기 어렵고 일반인이 읽기 굉장히 이제 어렵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요 이제 재택형 의료병상이라는 이 책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쉽게 그리고 좀 설명을 잘 하면서 약간 문학적인 표현도 많이 있어서 읽기는 되게 편하다고 생각이 됐고 또 그 대신 이제 반면 좀 번역은 좀 어려운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또 의료 관련 서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던져놓은 이제 문제가 일본의 현장에서의 문제를 던져놓고 자, 이런 문제를 고민해보고 이 사람이 이러한 거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우리는 한번 이런 고민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의 현재 시스템 물론 저도 의료 제도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대로 가면 좋은가 하는 고민도 같이 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 책을 번역하기 전에 뭐 저는 실제로 환자를 보고 있고 주로 이제 성형외과 수술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재건 수술을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계속 누워 계신 분들, 그다음에 고령되면 욕창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수술을 받으실 만한 분은 또 수술을 해서 상처를 잘 낫게 해드리는데 어떤 분이 수술을 받고 나서 또 집에 가셔서도 그게 뭐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금방 다 낫고 그다음에 아니면 다시 재발 안 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계속 누워 계시기 때문에 또 같은 곳, 비슷한 곳에 또 욕창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병원에 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걷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침대에 누워서 오셔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보는 가족의 어려움, 그다음에 이동의 어려움. 근데 그런 분들이 일단 수술은 제가 해드렸고 그래서 1차적으로 큰 상처는 났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결국 또 이제 짜잘한 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또 이렇게 와야 된다는 이제 어려움을 제가 알았습니다. 알게 돼서 그런 걸 보고 나서 그럼 제가 한번 가서 한번 봐드리면 안 될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옛날에도 별로 왕진이라는 거는 별로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일본 시스템하고 우리나라 시스템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는 주로 지금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왕진 재택의료를 굉장히 이제 힘을 쏟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왕진 재택을 잘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는데 사실 뭐 제가 무슨 어떤 그런 정식 프로세스를 거쳐서 왕진을 간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제 환자분이 있기 때문에 가서
제 레지던트를 데리고 같이 가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더니 집에 침대가 있고 넓은 마루에 침대가 있고 따님이 보호자이셨는데 따님이 상처를 이렇게 봐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잘 가서 다시 거기서 이제 상처도 봐드리고 드레싱도 해드리고 뭐 했더니 너무 이제 고마워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정말 재택 의료의 한 진짜 실제구나. 근데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고 또 이걸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들 하고 있는가, 비용은 어떨까, 이런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재택 의료라는 거죠. 왕진 하는 건데 이런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고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잘 연결이 돼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제 좀 궁금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약간 소개를 드리고요. 사실 그렇게 어렵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제 이제 의료 데이터들이 좀 있어서 얼핏 보면은 뭐 숫자만 나오네 하는 이제 생각이 들으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이제 일본의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요. 스토리는 비교적 심플합니다. 그리고 그 저자가 제안한 그 이신칸이라는 새로운 의료 병상을 이제 소개하면서 실제 경험담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는 없었던 거를 제안을 했고 이 사람이 실제로 끌고 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뭐를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조금씩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에는 일본의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특히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죠.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의료보험은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평균 연령도 평균 수명이죠. 수명 굉장히 높아서 이제 고령자들이 많이 생존해 계시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너무 많은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노인을 케어하는데 점점 힘이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지만 2016년 기준에는 4명당 1명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만 25년이죠. 불과 한 4년 후에는 벌써 800만 명이 75세 이상인, 우리가 75세 이상을 이제 후기의 고령자가 부르는데요. 그렇게 이제 고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예. 우리나라도 아마 그 뒤를 이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당연히 보험 제도니까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그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돈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여기 보시면 한 120조 엔으로 되는데 총소득의 거의 한 3분의 1에 육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25년쯤 되면 75세 이상이 3,677만 명 이상이 돼서요. 2026년에는 거의 점점 더 많아지고 생산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돼서 고령자가 거의 뭐 1대1로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제도가 이 파탄의 위기에 다다랐다는 이제 위기감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그럼 뭐 일본 후생성은 뭐 가만히 있지 않았죠.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여기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는 그 정책의 방향은 뭐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당연히 병원의 입원 일수를 줄이면 당연히 그 지출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병원 정상수죠. 병상수를 줄이면 이것도 이제 지출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약값도 줄이면 점점 그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단 지출을 줄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됐고, 실제로 이제 병상이 옛날에 많았던 거의 170만 병상이었던 것을 2015년에는 120만 정도로 낮추고
걸 목표로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DRG라고 포괄수가제가 이제 확산이 돼서 어떤 질환 하나하나에 대해서 수가를 아예 정해놔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빨리 퇴원을 시키게 되죠, 병원들이. 예. 그것도 일본에서도 당연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재원 일수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치료가 아니고 재택의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요양원 케어로 자꾸 해서 큰 병원에서 급성기 병원에서 입원하는 날짜를 좀 줄이자. 그래서 지출을 줄이자 하는 쪽으로 이제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했는데 물론 일부는 먹혀는 들어갔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뭐 여기는 이제 급성기별 재원 일수 비교가 나라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1000명당 의사 수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재원 일수를 보시면 일본이 사실 압도적으로 높아요.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도 높은 쪽에 들어갑니다. 이건 약간 동양적인 문화적인 차이인 거죠.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퇴원을 시키는 경향이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굉장히 이제 오래 입원하고 퇴원을 시키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의사 수, 간호사 수는 적지 않습니다. 네. 적지 않은 상황에 있지만 이제 우리도 같은 고민이지만 지역적인 분배가 잘 되지 않아서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 하는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요. 의료기관에도 보시면 이건 이제 수익인데요. 병원이나 이제 일반 진료소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옛날하고 비교를 해도요. 일반 진료소가 훨씬 수익률이 계속 높게 나옵니다. 병원은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병원들은 결국은 이런 환자들을 빨리 퇴원 못 시키고 계속 그런 환자들을 계속 안고 있어야 되고 수입 별로 안 나는데 일반 진료소는 계속 이제 회전도 빠르고 그래서 이제 계속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격차가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사실 이런 거를 좀 격차를 해결하려고 그랬었는데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노인이 많아짐으로써 이제 생기는 것들의 문제가 이제 노인 자체도 문제지만 노인을 돌보는 사람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노노케어라고 부르는 게 노인이 노인을 케어한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케어라는 거는 인지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지장애 환자를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치매 환자를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도 이제 지역마다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떤 이 야마구치 현이라는 현에서 보면 그런 인인 케어죠. 치매가 걸린 사람이 치매 환자를 돌봐야 되는 게 그래서 전체 이 노노 케어를 하는 세대 중에서 벌써 10%나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집에서 돌보자니 여러 가지가 힘들죠. 그리고 가족 간병 자체가 이제 비용이 연간 1000만 엔이라는 굉장히 큰 숫자 비용이 들게 해서 가족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이제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이 그러면 병상을 일본에서는 정부에서는 계속 줄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뭐 환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 사라져가는 병상이라는 거는 입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빨리 퇴원을 해야 돼요.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물론 집에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집에 못 갈 정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결국 의료 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큰 병원을 퇴원하고 나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가 이제 뭐 하나는 지역에 있는 병원이 거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큰 병원들은 급성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뭐 암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급성기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급성기에는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의료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끝나면 이제 만성기가 되거나 또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또 치료가 안 되고 재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치료가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호스피스라든지 아니면 재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집에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겠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집에 가면 사실 의료 케어를 받지는 못하잖아요. 방문 치료만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런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좀 간호도 좀 받을 수 있고 의사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중간형의 어떤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전문가가 방문도 하고 너스가 방문하고 방문 요양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저자가 제안한 여기 적혀 있는 이신칸이라는 시설입니다. 이거는 재택 병상이 아니고요. 큰 병원과 가정과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이렇게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이제 바로 집에를 가야 되는데 가기가 어렵고 그런 것을 이제 이신칸이라는 그런 여기서 제안하는 병상에서 중간적인 치료를 받는 거죠. 물론 여기에 중간이 아니고 여기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신칸은 요거는 구체적인 거는 책을 좀 보셔야 되는데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병상이면 병원이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병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병상은 항상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 보통 생각합니다. 병원에는. 근데 의사를 갖다 대려고 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알아냈습니다. 과연 의사가 필요한가? 그럼 의사가 왜 부족한가? 이런 이슈가 되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의사가 전체로는 그렇게 꼭 많이 부족한 건 아니다. 하지만 무의촌도 있고 의사가 부족한 지방이 꼭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배치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지역에도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를 어떻게 하면 잘 써서 부족함이 없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지역 의사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도시와 지방 간의 기능도 좀 잘 나눠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지역에서는 주로 급성기, 큰 도시에서는, 그 다음에 실제 주민은 그런 급성기를 끝난 환자들에게 의료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의사를 또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사를 항상 배치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그래서 병원이 경영에 허덕이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럼 의사를 아웃소싱 하자는 굉장히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설비도 뭐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있던 건물을 잘 활용해서 쓰고, 그다음에 필요해서 당연히 왕중인데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신칸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것처럼 의심관입니다. 의료의 마음을 갖는 관이라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제안한 재택형 의료 병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 개의 컴포넌트는 병상을 공유한다는 뜻은 이제 지역 지역에 있는 어떤 건물을 하나 빌려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이 건물을 만들어서 병상을 공유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환자의 니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간호하는 사람도 없고 또 간호하기엔 너무 역부족인 상황인 이런 게 이제 환자의 니즈죠. 그런 분들을 잘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의료 난민이 되지 않게. 그다음에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병원을 차리면 당연히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의사를 고용해야 되는 그 비용 부담, 그다음에 의사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또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간호 인력으로 주로 키입하게 해서 기본적으로 간호사가 이 이신칸을 돌보는 겁니다. 의사를 상주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의료진이 물론 필요하면 데리고 오는데 그는 아웃소싱을 한다는 겁니다. 항상 상주를 하고 있지 않아요. 상주를 하고 않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적인 면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병원에 모든 의료시설을 다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치료 장비, 진단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 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가벼워지는 것을 이제 제안해서 의신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서 이제 아까 의료 난민이라는 게 급성기 치료를 받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을 이 시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시설이 모든 걸 받는 건 아니에요. 일본의 의료 시스템도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나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에도 유료로 노인들을 이제 케어하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노인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비용이 천차만별인 거죠. 굉장히 이제 고급스럽고 비싼 돈을 내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본인의 의료 등급에 따라서는 뭐 나라에서의 재정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노인홈, 그러니까 이 요양병원이라는 거는 모든 환자를 다 케어를 할 수가 없죠. 케어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환자분들은 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래서 입소를 거부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입소를 하려면 엄청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입소하는 것도 조건이 있어서 당신은 1년만 있을 수 있어요. 그 후에는 나가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식도 있는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고 이제 환자가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병원에 못 있으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서 이제 24시간 케어가 이거 되게 힘들다는 거죠, 가족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케어를 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가족들이 직장을 잃거나 하는 문제, 가족들의 스트레스, 그렇죠? 가족들 자체도 나이를 먹고 또 치매가 걸릴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약간 그런 요양원에도 모두 다 수용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기다려야 되고 비용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 난민이 돼가는 이런 분들을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제안한 것이 이신칸이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에는 2개 있던 것이 지금 18년도부터 했다고 치니까 한 3, 4년 내에 벌써 4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물들입니다. 이거는 예인데요. 이게 사실 뭐 병원은 아니죠. 보통 이제 건물들인데, 이게 보시면 여기 보면 모리오카 이와테라는 것도 일본의 북쪽 지방입니다. 그쪽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사이타마, 치바, 동경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 의정부, 부천 같은 이런 수도권 지역에도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 중부지방까지. 그렇죠? 물론 일본 전체는 아닙니다. 아직 남쪽 지방이나 제일 남쪽에 있는 큐슈 지방 같은 데는 아직 개설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지역만 해서 벌써 40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도시인 동경에도 있습니다. 동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건물은 아니겠죠. 실제로 동경의 도심에 있는 빌딩에 몇 층을 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환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실제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입소하신 환자분들을 케어한 실제 경험담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쉽게 읽을 수도 있고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그렇죠, 호스피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 볼 수 있는 스토리들이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여기서 이제 근무하는 분들 주로 이제 간호사거든요. 간호사들이 기본적으로 24시간 상주하면서 환자를 케어합니다. 병원은 아니에요. 병원에는 사실 의사가 있지만 여기는 의사가 없습니다. 24시간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숙달된 간호사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집에 있기 어려운 환자분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요양병원은 사실은 나쁘게 얘기하면 환자들만 그냥 입원시켜 놓고 의사들은 상당히 형식적인 회진만 돌고, 어떻게 보면 환자만 묶어놓고 있는 이런 이제 시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하면 환자 재워놓고 돈벌이하는 이런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수련을 받을 때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일본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당직을 쓸 수도 있고 진료하거나 수술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당직 근무를 가서 갑니다. 그러면 되게 어떤 병원에 가면 제가 동경에 있었는데, 동경 대학병원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동경이나 동경 근교에 있는 중소병원에 갑니다. 그런 병원들은 되게 이제 몇 개과만 있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밤이 되면 간호사만 있고 의사들은 다 가고 당직의만 있는 거죠. 당직의가 가서 이제 책임만 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응급 환자만 오면 보는데 결국 입원하에 있는 환자는 24시간 간호사가 결국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당직을 한번 해보신 분은 이 책에도 나옵니다. 과연 이런 병원에 의사가 항상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대학병원에는 당연히 의사가 각과가 다 있죠. 당연히 24시간 있어야 되고 응급에도 대처를 하지만 그런 병원이 아니고요. 중소병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안정되고 되어 있지만 만성기라든지 좀 악화될 가능성 있는 환자분들이 있는 병원들인데 그런 병원은 사실은 간호사님들만 잘 환자들을 보고 있다면 충분히 케어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의사를 콜을 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콜을 받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그 경험도 이 저자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간호사만 가지고도 이런 병상이 운영이 된다 하는 거에 힌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든 이 이신칸이라는 병상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경험이 있는 간호사야죠. 간호사님들이 기본적으로는 24시간 보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의사를 부르거나 콜을 해서 그러면 이제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어사인이 돼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의사들이 와서 봐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백업 시스템이 돼 있는.